그러니까 이번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뭘 줬느냐도 이지만 농축과 제철이 권한을 받아오느냐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합의를 하느냐.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허락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광범위하게 보면은 미국 양해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IAEA 탈퇴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호주, 오커스, 영국, 미국이 호주 핵잠수함 추진하고 기회를 전폭적으로 준다고 호주하고 맺은 게 오커스 동맹이잖아요. 그거 안 걸려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네.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광범위하게 보면 IAEA 정신에 살짝 걸치긴 하죠. 그러나 위법은 아닙니다. 또 사찰을 받으면 되니까. 다른 데 걸 줘도 균형이 맞는다. 왜냐? 북한이 핵무장하고 우리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트럼프, 김정은 만나서 핵동결, 핵군축, 북한의 핵능력을 일정 정도 인정해주는 핵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위적인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정말로 농축과 제철의 인프라가 갖춰지면 정말 우리 실력이면 몇 달이면 됩니다. 김치 인터뷰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안보 분야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미 주한미군 현대화 이 문제 구체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부분 조한범 박사님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일 정상회담 먼저 여쭤보고 한미 정상회담으로 갈까요? 예. 네,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황당한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하나만 더 빅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건너뛰는 걸로 지금 넘어가고 네. 한미 정상회담에 묻혀버렸잖아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이렇습니다. 93년에 호소카와 전 총리가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애도의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94년에 무라야마 총리가 제일 세죠.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 네. 애도와 깊은 반성을 한다. 이게 제일 셉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일본 총리들이 반성의 담화를 8.15 때, 그리고 이제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사실은 한일 관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계기죠. 네. 우리 문화 개방도 하고.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아베가 들어서면서 이제 우경화하면서 이제 그 반성이 빠져버려요. 네. 그러다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번에 8.15 때 처음으로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제 아베 이후는 갈짓자죠.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로 올라간 다음에 정체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뭐 이제 우리가 다 중국 견제가 미국의 본심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게 한일 관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나토가 같은 게 없으니까 한미도 되고 미일도 되는데 한미일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게 이제 한일 관계.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은 치고 나갔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네. 이거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일본 언론이 저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제일 긴장한 게 뭐냐면 한일 관계 계속 가냐, 뒤집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2015년 위안부 합의, 그게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것부터 많이 박근혜 정부가 어긋난 게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된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놨고, 네. 그것도 이제 요미우리라고 하는 가장 보수적인 신문이랑 했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사실은 과거사 얘기를 안 했어요. 과거사 얘기를 안 했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얘기했고, 오히려 이제 이시바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두 번째에게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물론 과거를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한다. 우리가 용서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피해자들이 있는 거지. 그러나 과거를 직시하되 과거에 얽매여서는 미래를 갈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인 것 같고, 저도 이제는 과거는 명확히 기억하고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우리가 이제 계속 요구해야 되지만, 그런 한국의 몸짓 많이 커졌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같거나 오히려 일본은 앞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징검다리를 놓는 아주 중요한 계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미국을 가니까 모든 눈초리가 미국으로 쏠려 있거든요. 따라서 향후 행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한일 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이번에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제 진보 정부니까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보수 정부가 이러면 사실 부담이 크죠. 예를 들어서 보수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하면은 그건 부담이 덜 하거든요. 진보 정부가 하면 퍼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책 항상 보수 정부에서 나오고 보수 정책 진보 정부에서 나오고 과거에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피해자들, 그다음에 민간단체, 시민단체 설득의 어떤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이재명 네. 후보가 더 잘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은 좀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조금 더 가까워진다면 예. 중국은 이거 어떻게 봅니까? 중국은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한일이 가까워지면서 한중일로 가면 괜찮은데 지금 미국의 생각은 한미일이거든요. 그다음에 한일도 어려운데 중국은 또 아직도 시민사회 미성숙, 시진핑 공산당, 독재체제 경직성 이러니까 이게 한미일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유는 되거든요. 근데 한미일은 어렵거든요. 이게 한중일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일이 가까워지면 중국은 자연적으로 이게 한미일.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을 묶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은연중에 중국을 외곽으로 포위하는 연대를 하기 위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때 뭐 TPP 이렇게 해서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게 사실은 보면 왕따가 되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중국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동아시아 패러독스. 한중일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실과 바늘이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경제권과 한국의 경제권이 묶으면서 사실은 상호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우리와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셋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긴밀한 경제적인 관계 사실 여기 다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런데 외교안보적으로는 그다음에 그 혐한부터 시작해서 반중 정서, 반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긴밀하지만 국민 정서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게 사실 한중일 관계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북중러와 한미일이라고 하는 그 냉전의 유죄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깨지냐? 유럽은 유럽 통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냉전이 깨지면서 EU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여긴 냉전이 깨지면서 이게 통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소 전략 경쟁 체제가 미중 전략 경쟁 체제로 가버리니까 한미일이 묶어지고 북중러가 한데 묶어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돼서 이게 이 가까운 경제 공동체 한중일 이게 강화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그렇게 안 가는 거죠.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불편하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일본과 이렇게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과의 레버리지가 강화되겠다.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량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데 일본과는 사실 중국과 교역량이 뭐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중국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면 다가오지 외교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일본과 가까우니까 우리가 멀어질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대적 자율성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니까 중국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 안에 있었는데 러시아와 가까워지니까 이제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이 커지거든요. 옛날처럼 말을 안 듣게 되거든요. 영향도 줄어들거든요. 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디펜던스가 큰 상황에서 한일과의 관계가 커지면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자율성은 더 커지죠. 또 외교안보적 자율성도 커질 수 있고요. 북한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북한은 짜증나죠. 벌써 짜증내죠. 왜냐하면 북한은 북한판 신냉전 외교. 저는 뭐 신냉전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데 북한은 신냉전 외교의 꿈을 꿔요. 그건 뭐냐면 지금 북러 밀착을 통해서 이제 큰 지렛대를 네. 얻었죠. 버팀돌을 얻었죠. 그러나 이 북중과 북러 관계가 북한의 미래가 아니라는 건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와중에도 북중 교역 관계가
북한 대외 교역의 95%에서 100% 사이입니다. 2023년 경우에 98.3%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는 제조업이 없으니까. 초보자 석유, 밀가루 정도거든요. 네. 군사기술. 이게 안 돼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이 의존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으로서는 자율성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모두 중국과 상대적 자율성을 얻으려고 해왔거든요. 김정은 정권은 엄밀히 보면 반중이에요. 왜냐하면 집권하자마자 친중파의 거두인 장성택을 포함한 친중라인 모두 제거했거든요.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위협이 되거든요. 심지어 김정일의 장남, 성일임의 아들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던 것도 중국이거든요. 가서 죽였잖아요. 네. 암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라는 탈출구를 얻었지만 경제는 최악입니다. 지금 원래 1달러에 평소 같으면 한 7, 8천 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3만 원, 4만 원이에요. 쌀값도 지금 북한 한 돈으로 3만 원, 4만 원. 그럼요. 네. 네, 그도 북한 돈으로. 네. 그다음에 쌀값도 뭐 4천 원대 뭐 하나에 6, 7, 8천 원대인데 지금 한 14,000원 두 배로 올랐거든요. 이거는 북노의 밀착이 북한 경제적으로는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받는 건 아마 군사기술 쪽으로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결국 해법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2004년 7월 8일 날 죽었지만 그 전 6월 달에 지미 카터 부부를 부릅니다. 평양으로. 그리고 7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앞두고 죽었잖아요. 김정일은요. 정상회담 2번 했잖아요. 네. 2000년, 2007년. 이게 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은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하노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 포섭이 안 되잖아요. 제재 때문에.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도 당장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금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누구냐? 뭐 우리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 생각에 일본이에요. 그건 바로 수교 배상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은 정확하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받을 건 뭐냐? 바로 납치자 문제. 일본에서는 납치자 문제가 아주 커요. 일본 총리들의 옷을 보면 항상 여기에 블루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납치자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 납치해간 동해바다의 푸른색. 어떨 때는 양쪽에 두 개를 달고 나와요. 네. 안 달고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휘발성이 커요. 납치자 문제.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평양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일본 주요 뉴스도 북한 정말 많이 다룹니다. 많이 네. 다르죠. 예. 네. 근데 그중에 핵심이 납치자 문제거든요. 네. 그럼 납치자 문제만 해결하면 그 정권은 오래 갑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랑 북한은 또 100억에서 300억 달러. 북한의 1년 교역량이 20억에서 3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럼 100억 달러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300억 달러까지 지금 수산되거든요. 이게 수교 배상금이거든요. 이 양쪽에 이게 딜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일본은 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북한도 관리하고 우리도 관리하고. 네. 우리한테는 안 좋은 시나리오일 수 있죠. 그러니까 분단 체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예를 들면. 물론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왜냐하면 통일민족개념 삭제했고 적대적 국가로 그런 것 전환했으니까. 같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보낸 메시지만 봐도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미국과의 관계, 북일 관계 개선하면 출路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일이 가까워지면 한일 협력 관계가 커질 거고 북일 관계 개선해서 우리 입김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벌써 짜증 내잖아요. 담화를 내고. 다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뭐 미국의 하수인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악담을 내놨죠. 우리한테는 계속 새 정부한테도 악담을 하던데 악담하는 척 하는 건지 뭐 늘 사실 좋은 이야기 한 적은 별로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그 톤은 좀 어때요? 요즘? 욕한 적 없죠. 그렇죠. 예, 욕한 적 없어요. 왜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이제 29일 날 7월 28일 날 우리한테 냈고 29일 날 냈어요. 거기에 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랬는데 네. 구구절절히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새로운 사고, 미국한테 다른 접촉 출루를 모색하길 바란다 이랬거든요. 그 모양을 갖추면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담화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낡은 사고에만 집착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낡은 사고를 버리면 만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멍들어 있거든요. 아니 북한 수출의 95%가 묶여 있는데 이게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심 미국과의 빅딜은 항상 김정은의 꿈이죠. 그러니까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구구절절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맨날 러브레터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만날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전망하기로는 이렇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작은 카드도 트럼프 대통령은 활용할 수 있겠다. 중국으로서는 북미 관계에서는 악몽이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98.3% 23년 기준으로 압도적인 중국 의존도가 있는데, 그리고 중국은 항상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해요. 네. 미중 전략 경쟁의 완충지대, 버프존.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악몽이지만 지금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잖아요. 연해주를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그때 설명해 뺏기면서. 주셨죠. 네. 그다음에 아이윤 지역 1858년도를 이 아무르주, 하브로스크 다 뺏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역을 뺏겼거든요. 그때부터 중국은 동해로 못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북 삼성이 동해로 나오는 동북 삼성과 못 나오는 동북 삼성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야망은 유사시 북한을 전체를 점령하거나 일부를 점령해서 동해로 나오는 출구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러 밀착을 해버리니까 이제 유사시 중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들어오거든요. 네. 왜냐, 러시아는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안 그래도 연해주, 하바롭스크, 아무르주는 1860년 이전까지는 중국 중국 거였는데 땅이었는데. 인구도 희박해요. 몇 분밖에 안 돼요. 항상 포비아가 있죠. 시노포비아.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 거는 악몽이죠. 포위되니까. 그러니까 유사시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도 들어와서 막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뭐 나쁜 시나리오지만. 자, 북한이 이미 삐져나갔어요. 북러 밀착으로. 지금 북한 우표에, 이번에 나온 우표에 어떤 게 있냐면은 원래 북한말 한자, 그다음 이렇게 나가, 영어 한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자보다 노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예, 네. 외교안보적으로 네. 이제 그 중국보다 노어를 처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혈맹이라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의 끝은 평양의 미국 대사관, 워싱턴의 북한 대사관이거든요. 그럼 이러면 중국의 영향력은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한 줌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완전히 삐져나가는 거죠. 네. 코앞에서 무너지네요. 무너지는 거죠. 그럼 중국은 악몽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사실 이게 참 달갑지 않은데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북한이 핵실험하면 뭐 하면 중유를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중유를 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의 친중파가 전혀 없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장성택 죽이면서. 네. 네. 씨를 말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해서 2013년 12월 2년 만에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친중파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정말로 씨가 말렸어요. 2010년 2월 김정남까지 말려서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럼 북한 내에 친중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중위를 끊어버리면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중국은 못 들어가요. 누가 부르질 않으니까.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우리한테 먹힐 수 있고 미국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끊을 수 있겠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죠. 흔들리면 자기가 먹으면 괜찮은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외교의 레버리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뛰쳐나가면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뭔 허락을 받거나 그건 착각입니다. 이제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오쩌둥이 동북정전 때 만주에서 전쟁할 때 국민당과 최악의 상황에 몰립니다. 그때 김일성이 소총을 무려 2만 정, 자기네도 쓸 거 없는데 그걸 마오쩌둥한테 주거든요. 무상으로. 그 다음에 이 동북전쟁에서 부상당한 그 마오쩌둥 군대를
북한들은 불러다 치료를 해줘요. 네. 가족들을. 북한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없었으면 중국도 없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시절, 덩샤오핑 시절 지금도 북한이 가서 김일성, 김정일 가서 환대를 받아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받아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이에를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북한 정권은 뭐 김일성 뭐 핵실험한테 물어본다? 그런 적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엔 안보리 23975까지 북한의 숨통을 끊는 대북 제재에 중국이 항상 찬성했었죠. 던졌잖아요. 네, 네. 그럼 북한이 말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지금 북한은 한일 관계 개선이 마뜩치 않고 중국은 북러 관계로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김정은 트럼프의 브로맨스 세컨드 라운드가 시작되면 짜증 나는 거죠. 짜증 나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주한미군의 뭐랄까 역할 같은 걸 좀 여쭤볼까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주한미군이 있게 된 게 미 군정 하다가 나갔잖아요. 그러다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연합군과 같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군 사령관 모자를 미군이 썼어요.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자, 한국 전쟁이 끝났어요. 그 연합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 나가죠 이제. 연합군 사령부는 있어요. 그러나 실병력은 다 집으로 고향 앞으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이승만 정권 때 불안하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그러면 자, 연합군이라는 그 틀은 있지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군이 이 한반도를 지켜주는 외국군들의 주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70년대 중반까지. 그런데 70년대 중반이 되니까 유엔군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유엔군 사령부만 있는 거지 병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은 이걸 한미 연합체 체제로 개편합니다. 유엔군은 하월만 있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자가 3개예요. 주한미군 사령관, 그다음에 연합사. 한미연합사령관, 그다음에 이 유엔군 사령관 모자가 3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관 모자는 그냥 헛모자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 전시작전권, 평시작권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몸집이 커지니까 야, 작전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평시는 우리가 이제 그것도 웃긴 거죠. 네. 평시작전권, 전시작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고육책으로 야, 평시엔 내가 할게 받아왔어요. 네. 그때 이제 전시작전권도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게 돼 있거든요. 전시에. 근데 전시작전권을 우리한테 주면 전시에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해요. 네. 근데 미군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남의 명령을 안 듣거든요. 사례가 극소수예요. 이렇게 대규모는 없어요. 그랬더니 미군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유엔군 사령부를 다시 활성화시켜요. 그걸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이전보다 몸집이 많이 커졌어요. 지금 한미연합 훈련할 때 실병력도 일부 와요. 소규모처럼. 그건 뭐냐? 이런 거죠. 자, 한미연합사를 한국군에 줘도 전시작전권을 줘도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별 4개짜리가 연합군 모자가 이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가 아니고 연합군 사령관 모자를 쓰면 한국군은 연합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속셈을 일단 첫 번째 하나 있는 거고. 자, 이건 이제 한미 동맹 관계 흐름이고 또 하나는 드디어 이제 전략적 유연성. 지금 미국이 말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한미군을 지금 미국은 중국만 잡는다라는 건 그건 이미 정해져 누구나 다 아는 3달짜리도 아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냉전 체제가 끝났어요. 대한민국이 성장했어요. 북한은 완전히 실패한 국가로 전락했어요. 핵은 가졌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력 10위, 뭐 한류는 거의 1위라고 말해도 좀 국뽕 아니겠죠. 그 다음에 국방력은 세계 5위예요. 자꾸 뭐 핵이 없어서 그러는데 핵 없으면 뭐 군사력 없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나토의 빅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주력 탱크가 1000대 내외예요. 우린 2200, 300대 써요. 이게 한국 국방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북한은 실패한 국가,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 세계 10위, 우리 국방력 세계 5위, 북한은 세계 35위 핵이 있어도. 그러니까 재래식적으로는 한국이 이제 북한을 압도합니다. 핵만 없어요. 우리는 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더 이상 냉전이 끝나고 체계경쟁이 끝나면서 인계철선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왔잖아요. 네. 어디가 있어요? 캠프 홈프리스가 있잖아요. 평택가 있죠. 의정부 이런 데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올 초에 주한미군이 공개한 지도가 뭐예요?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 평택을 중심으로 다 주요 거점 도시들을 가상적 국들의 도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미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냉전 체제의 공산권의 프론트라인, 전초기지로서 북한을 막으면 공산권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다. 한국군만은 충분하다. 전략적 억지력, 해구산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 중국을 잡는데 미국의 셈법은 뭐겠어요? 주한미군을 그냥 놀리겠어요? 중국 견제에 주한미군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한미군 현대하고 한미동맹 현대하고 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네. 이게 지금 불거졌거든요.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때는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때 이미 끝났으니까요. 이미 나왔고 네. 또 하나는 한미동맹의 범위가 한반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했거든요. 이라크로 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뉴노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북한의 침략을 막는 거에서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개념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한국군만으로도 북한은 재래식 억제력이 된다. 다만 전략적 능력은 떨어지니 전쟁 기획이나 그다음에 해구산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미국이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력을 줄이잖아요. 계속. 지금 28,500명이거든요. 지금도 28,500명이 아니에요. 일단 평택이라는 전략적 유연성이 가장 큰 지정학적 위치도 있지만 일개 여단 규모로 계속 순환 배치를 해요. 갔다가 돌아왔다 다른 부대 왔다 계속.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전략적 유연성을 입으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지 그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것만은 절대 안 돼라고 말하면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피보트 아시아 중시 정책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이걸 더 넓힌 게 트럼프의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 더 넓혔어요. 바이든은 더 넓혔어요.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 전 세계가 중국 잡자. 권위주의. 그다음 트럼프 정부 이번에 들어와서는 중국만 잡는다고 지금 외교안보 전략 임시 외교안보 전략서에 박았거든요. 3월 달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북한이 아닌 이 지역적 거점, 지역 전략군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는 건 뭐냐?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양안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자 양안 관계에 미국이 연루되면 주한미군도 미군이거든요. 근데 미군이 연루되는 전쟁에 주한미군만 예약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군을 외국에 파견했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에 연루되면 그 한국군에 연루가 안 되나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 중심적인 거죠. 이제는 좀 불편한 짓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불편한 진실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요구하는 건 선을 넘는 거죠. 왜냐, 그건 우리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숙제는 그겁니다. 그 둘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 그러니까 전 세계의 미군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해외에서 국방부가 하고 있고 미국이
그는 전 세계의 전략적 위헌성이고 주한미군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레드라인은 어디냐? 한국군의 전략적 위헌성이죠. 한미 방위조약 제일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한반도 안에서 미군이 공격받을 때 인계철선도 말씀해 주셨지만 들어와서 동두천이나 의정부 미군이 북한이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개입하게 되는 그건 우리 국토 안에서 한정된 이야기인 것이죠. 제목이 뭐예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죠. 네. 내가 먼저 공격하는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그건 네. 미국은 아니잖아요. 대만을 공격하는데 미국이 끼어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만일에 중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한다. 그럼 우리의 이 연루 의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양안이라고 하는 전쟁에 의해서. 미국이 네. 연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연루가 되는 전쟁에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 높지 않지만 우리가 연루되는 거는 피해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주한미군이 대만 간다고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냐? 그건 우리 전쟁이 아니거든요. 한미동맹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양안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렇게 돼서 진짜 우리 군이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된다면 우리로선 정말 국군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말. 네.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헌성과 한국군의 전략적 위헌성은 구분해야 된다. 그게 레드라인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과도하게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한국이라는 기지를 캠프 험프리스라는 기지 거의 우리가 100억 달러 냈어요. 맞아요. 그 기지를 네. 쓰면서 한반도 안보에 기여는 안 하고 이 양안 관계에만 주력한다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그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한국 안보에 충분히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전략적 억지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은 감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그 해외 원정군을 재조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주한미군의 양쪽 분림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한미동맹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사실은 주한미군의 재조정은 시장이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주한미군은 일종의 비수 독침 같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함대가 산둥반도에 여기 북해 함대가 있고 밑에 동해 함대 있고 남해 함대 있거든요. 이 북해 함대는 평택에서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로 거기서 모든 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일종의 독침 같은 거죠. 목의 비수 같은 거죠. 베이징 코앞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은 섬이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은 육상에 있잖아요. 만주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럼 상당한 부담이 되죠. 존재만으로도. 근데 중국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게 오바마, 트럼프 일기, 바이든, 트럼프 이게 모든 이 미중 전략 경쟁의 라이벌 전쟁의 핵심인데 이 좋은 이 거점을 버리겠어요? 우리는요. 핵이 없잖아요. 미국 핵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불확실성 시대에 미국이 좋든 싫든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 향후 적어도 몇십 년간은 미국이 세계 최강일 거예요. 지는 해라 하더라도. 네. 그럼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지는 해일 줄 알았는데 지지도 그러니까?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상호 윈윈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금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셈법이고 매우 공감합니다. 당장 내일 오늘 새벽 1시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돈 더 내라.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뭐 우리가 꼭 뺀다는 건 아니야. 근데 유사시에는 또 우리 군이니까 과 뺏어 쓸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전략적 모호성이죠. 이미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걸 꼭 명문화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니들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왜냐하면 명문화하면 족쇄가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내년 8% 이상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주한미군 이걸 다 못 써요. 이 돈도. 그렇다면서요. 네.
지금 불용액이 거의 1조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다음에 근데 늘리려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돈을 다 죽어도 그걸 다 못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분담금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말하는 50억 달러, 100억 달러를 내게 되면 주한미군의 월급과 수당까지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우리 군대잖아요. 용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상황에서 숫자 노름 내가 해냈어. 그러니까 마가가 아니에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이 아니야. 마트가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터 어게인이에요. 나 잘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려면 얼마 얻어냈어는 아마 불가피할 거예요. 그러나 감당할 정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위비 같은 경우도 나토는 문제가 되죠. 왜 5%를 받았겠어요. 그동안 놀고 먹었거든요. 1%면서. 네. 우린 그동안 2.5% 3% 계속 누적된 효과가 아니 유럽의 빅4 탱크가 1000대 우리 2200대 300대가 말 다 했잖아요. 그건 할 말이 있다. 그 다음에 일각에서 나왔던 3.8% 설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오겠다는 거. 우리가 네. 올해 2.32% 쓰거든요. 그럼 3.8%면 1.4%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90조 되더군요. 예, 그러면 유럽이 뭐냐면 3.5 플러스 1.5%거든요. 그러니까 3.5는 직접 무기 사는 거. 1.5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가 파크원인가요? 빌딩이? 이 빌딩을 예를 들면 이 3% 사무실을 민간 거잖아요. 아, 유사시 여기 민방위 시설이라고 딱지 붙이면 이게 군 시설이 되는 거예요. 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5%예요. 그러니까 우린 2.32% 4% 쓰는데 3.4% 1.4% 그래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 나와요 계산이. 아스팔트 두께 10cm인데 탱크 못 다녀? 15cm라면 탱크 다녀?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도 큰 문제는 안 될 거다. 그리고 국방비는 좀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전쟁의 뉴노멀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잖아요. 거기다 북핵이 커졌으니 우리도 대응체계가 필요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그토록 노래를 불렀으니 아마 일부 증액이 불가피할 거고 네. 나머지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싸워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번에 가서 허그하고 골프 치고 밥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4,500달러 다 받았고 주한미군 현대화 전략 중에서 다 되고 있고 분담금 잘 내고 있고 마스가에서 지금 몰락해가는 미중 패권 경쟁은 해양이거든요. 해양이면 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대략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상선 기준으로 전 세계 상선의 54%, 우리가 28%, 네. 일본이 11%, 미국은 0.1%. 군함은 자기들이 만들어요. 근데 나머지 생태계가 파괴되면 군함도 안 되거든요. 그럼요. 네. 유지보수 안 돼서 이제 그럼요. MRO. 네. 지금 유지보수 원래 함정은 삼직제라고 그래요. 한 척은 작전, 한쪽은 교육훈련, 한쪽은 오버홀 수리예요. 그러면 미국 군함이 295척인데 100척은 항상 오버홀 해야 돼요. 네. 능력이 안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덜덜거리며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해주지. 자, 일본이 11%죠. 일본 조선업 생태계도 많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첨단 선박 아니에요. 일본의 경쟁자는 오히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은 LNG 선박은 80% 우리가 무료. 그다음 해양 플랜트, 특수선박, 군함이 특수선박이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다 만들어 주겠다, 살려주겠다는 건데 우리 손을 빌고 빌어 잡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마지막에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 일반적이라면은 싸울 일이 전혀 없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근데 어저께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막무가내로 또 줄 쫙쫙 긋고 뭐 이거 더 내라 이렇게 할 거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 언론 보도가 우리 언론의 분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내일 좀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제 경제와 안보를 뭐그 텅키로 묶어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주한미군 관련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주한미군이 미국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해서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면 그게 더 미국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키우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안보와 경제를 통키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더 불리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 스탭들이 다 총 출동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사전 비서실장까지 청구서가 쫓아갔습니다. 네. 청구서가 좀 과도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지금 당국자 말 들어보면 하나하나 조율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번 그림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대통령실에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경제, 안보, 세 번째 새로운 협력 분야 그랬거든요. 여기에 주목을 하거든요. 여기의 핵심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에요. 네. 뭐냐면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 뭐 불공정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전수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각서를 써줬어요. 앞으로 니네 말 들을게. 이제 그게 족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원전 대국이 됐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라늄 농축, 하나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네. 우라늄이 천연 우라늄 광석에는 0.7%밖에 안 들어있고요. 그 0.7% 안에도 우라늄 235는 또 아주 극미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만 골라내서 우라늄 235만 5% 내외로 농축을 하는 이게 농축이에요. 농축. 이러면 평화적인 우라늄 연료봉이 됩니다. 네. 이거 평화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농축이거든요. 이걸 90%로 고농축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이 됩니다. 리틀보이. 네. 자, 이 농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봉을 다 쓰면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면 재처리하면 이 안에서 플루토늄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자연계도 있지만 이 안에 생성이 돼요.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져요. 그것도 쓸 수 있어요. 이게 플루토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 원자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안 주고 있어요. 일본은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농축과 평화적인 우라늄봉 만들고 평화적으로 재처리하고 그다음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고 왜냐 핵은 거짓말을 안 해요. 농축을 조금만 더 하거나 재처리하면 반드시 들켜요. 공기 중에서 비행기로 확인해 버리잖아요. 그건 플루토늄이에요. 네. 플루토늄 만들면 극미량이 다 날아가요. 네. 그다음에 농축은 농축 시설도 있어야 되고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못 써. 그 우리 노무현 정부 때 1g도 아니었어요. 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레이저 북한은 세탁기 네. 원심 블릭인데 우리 레이저 농축을 해봤거든요. 뭐 실수였다, 의도적이었다 말은 많은데 어쨌든 들켰어요. 그래서 뭐 손 들고 벌 쓰고 뭐 난리가 됐거든요.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원전 대국이 농축도 못해 연료봉, 그다음에 재처리도 못해 지금 쌓여 있는데.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좀 요건 좀 해주라. 그래요. 우리가 사찰을 받을게. 농축 재처리 그 트럼프는 뭐예요? 자기 돈 안 들어가는 건 좀 해주잖아요.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원자력의 경제성이 아주 극도로 올라갑니다. 평화적 이후에. 유사시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그거죠. 그거를 떠나서 그 경제성. 원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럼요. 경제성도 굉장히 경제성. 높아지니까. 지금 원자력 방패장 하긴 재처리라는 건 재활용한다는 그럼요. 거니까 돈이 세이브 되겠군요. 지금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에 쓴 저준위의 방사성 폐기물들은 경주의 방패장에 버려요. 네. 그것도 나라 쪼개졌잖아요. 만들 때. 그거 만들 때 네. 고준위는요. 네. 고준위는 저준위는 저리 가라요. 그 고준위 방패장 만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2030년 전후면 지금 이 연료봉을 원자력 발전소 안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차요. 그러면 이걸 지금 새로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막기로 해도 2030년이면 막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자력 발전소 하나씩 문을 닫아야 돼요. 꽉 찼으니까. 근데 고준위 방패장 만든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조준이라는 게 왜 원전에서 연료봉이에요. 무슨 장갑 이런 것까지 이건 저준위. 하는 건데도 저준위. 우리가 그 경주에 그거 하는데도 아유, 얼마나 난리나. 나라가 고준위 네. 한번 여의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 폭탄 돌리게 하고 있거든요. 얘기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근데 재처리하면 훨씬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돼요. 다시 쓰니까 폐기물이 확 줄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농축과 재처리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면 안 무섭잖아요. 농축 기술,
제철이 기술, 제철이 공장, 농축 공장, 관련 인프라, 인력들, 전문가들 다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몇 달 만에 핵무기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요? 백사장에서 차를. 근데 제철이 농축 미국만 허락하면 돼요. 그러면 백사장에 트랙터 공장, 자전거 공장, 오토바이 공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유사시에 이거 갖다가 갑자기 자동차 비슷한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항상 잠재적 핵국가가 핵보유고에 아니라지만 일본의 기술력이면 뭐 언제든 그럼요. 금방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뭘 줬느냐도 이지만 농축과 제철이 권한을 받아오느냐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합의를 하느냐.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허락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광범위하게 보면은 미국 양해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IAEA 탈퇴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호주, 오커스, 영국, 미국이 호주 핵잠수함 추진하고 기회를 전폭적으로 준다고 호주하고 맺은 게 오커스 동맹이잖아요. 그거 안 걸려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네.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광범위하게 보면 IAEA 정신에 살짝 걸치긴 하죠. 그러나 위법은 아닙니다. 또 사찰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추진 잠수함,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만일에 뭔가 얻어온다 그러면 다른 데 걸 줘도 저는 좀 균형이 맞는다. 왜냐? 북한이 핵무장하고 우리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북미 트럼프 김정은 만나서 핵동결 핵군축 북한의 핵 능력을 일정 정도 인정해주는 핵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유적인 수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정말로 농축과 제철의 인프라가 갖춰지면 정말 우리 실력이면 몇 달이면 됩니다. 그때. 그럼요. 우리야 뭐 미사일 기술도 있고. 그럼 안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쪽만 보지 마라. 그래서 지금 민감한 얘기라고 하면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가기 전에 말이 자꾸 흘러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일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런 건 불가피하게 뺏길 거야. 막무가내로 나오니까라는 부분만 주로 이야기하지. 덜 뺏길 것만 이야기하지.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 기회에 슬쩍 이걸 해버리자 이야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받아와야 돼. 그러면 만일에 농축과 제철에만 받아오면 조금 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농축과 제철을 받아오면 우리 원자력 경제성이 현저하게 제고가 돼요. 그리고 미국도 평화적 이용, 일본도 줬는데 IAEA 사찰을 받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밀리에 뭐 핵을 만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계 경제 대국이 그 능력만 있으면 유사시에 금방 되는데 네. 갑자기 잠자는데 북한이 핵을 날린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긴장이 고조되고 그렇죠. 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일개 대대가 철수하는데도 몇 달, 1, 2년 걸려요. 뭐 설치하고 부대. 그런데 주한미군 뭐 우리 나갈래? 그럼 그 사이에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아니 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우리를 지금 흘러가는 정세를 보면 사실은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제 박사님 설명을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다시 그 얘기를 돌아가 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그런 말 했다면서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나는 주한미군 너무 고마워.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장된 말인지 정확한 말인지 모르지만 중국이 정말 싫구나. 중국을 정말 미국보다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있구나. 이 맥락을.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은 사실 이 말의 개연성이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이. 북한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아이들도 외우고 다녀요. 아이들도. 왜냐? 중국이 강할 때 우리가 편한 적이 있었어요. 코 터지잖아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데에 붙어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게 저 거대한 중화권이라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제국 옆에서 5,000년 동안 붙어서 살아남은 민족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흡수했을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같으면. 네. 근데 북한은 그러니까 항상 중국이 두렵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또 있어요. 뭐냐?
한국군의 독단적인 행위를 막아주거든요. 전시작 정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전 때 우리 군의 강경 대응을 미국이 막았다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참아. 왜냐하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이잖아요. 네. 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만 지금 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드론을 보냈어.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 위를 뚫었어. 그것도 일부러 들키려고 윙윙 소리를 냈어.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들키려고 그랬어.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상당히 의심 가는 정황들이 쭉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나중에 네. 결과 설입니다. 네. 여기까지나.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집무실이 뚫렸는데 그걸 심지어 공개했어요. 공개. 그렇죠. 자기 집무실이 뚫린 걸 북한에서 김정은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 집무실을 뚫었다는 창피한 상황을 지금 공개했거든요.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재래식 전력이 열세라는 거 알거든요. 핵무기 쓴다고 그러지만 핵무기 쓰면 자기도 좋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한국의 모험주의적 북한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모험주의적 행위를 막아주는 게 주한미군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유사시에. 유사시예요. 유사시.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공격하겠어요? 본인들 입장에서? 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설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황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오매불망 꿈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면 제재 해제되고 세계 경제에 포섭이 되고 일본으로부터 수개 배상금을 받고 그러면 우리 눈치 안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 앞에 간 뭐 젤렌스키 그다음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기분 좋게 끝난 사람이 없을 거래요 거의 없을 이시바 총리도 뭐. 예. 이시바 네. 총리도 웃고 떠들고 왔지만 뒤에서 뒤통수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지금 걱정을 하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는 왜 지금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일단 전쟁을 1차 치렀잖아요. 주요한 건 합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마이크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워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안 좋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어로 직접 대화를 해요. 젤렌스키 바로 대답하잖아요. 너 카드 없지? 네.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대통령 영어로 말하잖아요. sir 막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러거든요. 직관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CNN을 보니까 그 알래스카 푸틴 트럼프 대통령 이제 만남 분석하는데 바디랭귀지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건 왜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푸틴 만나면 악수하면 서로 한 손으로 해요. 네. 안 꿀리려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항상 한 손으로 툭툭 쳐요. 더. 그 다음에 어깨를 치거나 아랫 사람이 윗 사람한테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이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잘하죠. 잘. 네.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도 푸틴 불러놓고 갑자기 비투 스피릿 폭격기가 왜 지나가고 세계 최강의 랩터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왜 세워놓습니까? 그냥 제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압하고 속사포처럼 그 자리에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당황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치고 들어오면 영어로 바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영어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 아니 설령 잘한다 해도 굳이 영어를 쓸 필요가 없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아니 정상이면 자기네를 말하는 근데 그럼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어 하거든요. 젤렌스키 영어 한다고 한 거거든요. 노를 했어야 되거든요. 통역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언어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영어를 아마 제가 이 대통령을 전에 뵌 적은 있는데 영어 하는지 후보 시절에 옛날에 네.
아마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변호사 않아요. 영어 정도 하겠죠. 예, 그러면 네. 아마 뜻은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뜻은 들었는데 통역을 거치면 한 번 시간차가 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뭐라고 그랬지 하고 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이 있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아, 예.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마지막으로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딱 치고 나오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잘 모르겠다. 스텝하고 상의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앞선 대통령들과의 그런 촌극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저 어디 토론회에 갔더니 과거에 한미 FTA에 참석했던 고위 우리 이제 통상본부에 이제 지금 은퇴하신 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럼요. 받아들이고 예. 안 지키면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전략이다.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네. 그 분야는 내가 전문성이 없으니 스텝들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말한 거 잘 검토해 보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득답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이긴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 대통령이 거친 세계를 살아오신 분이니까 네. 아마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님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좀 살펴봤고요.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도 좀 살펴봤습니다. 3,500억 달러 문서화하자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확인된 건 아닌데. 우리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싶은데 자꾸 또 문서화하자, 서명하자 하니까 일본 정부는 그거 절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문서화를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요. 일부는 할 수 있겠죠. 네. 마스가처럼. 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면 된다. 전략적 모호성도 보이면 되고.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자, 조한범 박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